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근대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네. 30년 전쟁 그리고 영국 내전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네. 유럽 전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아니 근데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 대륙은 거의 초토화되고 독일은 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좀 재정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전쟁 이런 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해요? 정말 또 남아있는 게 많은데 저희가 30년 전쟁으로 좀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짧아요. 아 짧아요. 뭐 한 일주일? 7년 전쟁. 긴데? 전쟁이 이름만 7년 전쟁이지 네. 앞뒤로 50년이에요. 이 배경 뭐 앞에 있었던 거 하면은 30년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되게 커집니다. 말이 7년이지? 우리가 이제 7년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7년 전쟁이 벌어지기까지 한 세대에 걸쳐서 또 중간에 사실 전쟁도 많았고 아마 더 오랜 시간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7년 전쟁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과연 7년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작합니다. 30년 전쟁 이후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뀐 유럽. 피폐해진 유럽 전역을 또 한 번 뒤흔들 전쟁이 시작된다. 7년 전쟁의 서막, 프로이센의 등장. 자, 종교를 그렇듯한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서로의 사리사욕, 뭐 명예욕, 권력욕, 돈욕심 뭐 이런 걸로 사실은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전쟁터가 됐던 독일은 거의 황폐화가 됐었죠. 맞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왜 독일 인구가 거의 3분의 2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던 30년 전쟁 이후에 결국에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18세기인데 네. 30년 전쟁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만 17세기 전쟁하고 18세기 전쟁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17세기 전쟁이 총하고 대포가 나오면서 전술도 바뀌고 군대도 바뀌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 이제. 네. 18세기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를 국가 단위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하고 보급하고 재원을 만들고 이런 능력이 커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키우고 멀리 보내고 더 무식하게 큰 전쟁을 벌이는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돼서 점점 커져가서 20세기에 가면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머스킷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스킷 병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나온 애가 네. 알맞는 병과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18세기부터는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상비군을 조직해서 무기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모습이랑 네. 비슷하다고 군대라는 할수 느낌이 있겠군요. 딱.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통일된 유니폼이 지급되기 시작하죠. 18세기가 이제는 그러면 격동의 시대 그리고 어떤 대비극의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8세기 하면은 사실은 지금 군대 얘기까지 나왔지만 절대왕정 시대잖아요. 18세기 하면 절대왕정. 그리고 절대왕정 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두 가지 특징이잖아요. 네. 관료제와 상비군. 네.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게 이제 귀족제와 이게 봉건적 군대. 네. 뭐 이렇게 나가는데 네. 사실은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도 세지고 군대의 능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절대주의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의 국가 개념에서 절대왕정이라는 걸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절대왕정 그러면 이제 뭐 프랑스잖아요. 뭐 지미국 국가니 네. 뭐 태양. 그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과정이거든요. 절대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가 아니고 절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야. 저희는 절대왕정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 옛날 고대 국가의 왕이 신대접을 받던 그 시절의 어떤 느낌? 뭐 느낌은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지. 이제 그렇게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요 가는 과정인데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전쟁을 가지고 얘기하면 네. 크게 보면 프랑스식이 있고
프로이센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절대왕정 스타일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관료제와 상비군을 만들어가는 방법. 귀족제를 누르고 귀족 군대를 누르고 국가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절대왕정으로 퉁을 치고 넘어갈 수 없는 완전히 방법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같을지언정 과정이 다르군요. 결과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상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랬는데 그 앞에 보이는 이상을 향해 가는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더라. 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30년 전쟁 끝나고 영국 내전한 다음에 네. 다시 결을 유럽 본토로 돌려서 지금 얘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30년 전쟁 끝나고 나서 전 유럽의 국토 혹은 왕정 혹은 국민들이 다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힘든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근데 국가에서 군대를 만든다? 안정이 되고 군대를 모집할 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30년 전쟁 끝났는데 어떻게 절대왕정이 시작이 돼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동시대에 일어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끝난 게 네. 1648년이죠. 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18세기 초 170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0년 정도의 네. 갭은 있었죠. 그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갑자기 부여진 건 아니에요. 절대 왕정은 결과가 아니고 그것을 향해 시작, 출발, 땅이에요. 아직은 군대를 막 양성하고 막 국가의 단위가 막 올라가고 이러기에는 아직은 네. 미미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다른 커다란 전쟁이 한번 일어나기까지 거의 2세대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농사짓고 돈 벌고 교역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예. 거죠. 근데 절대왕정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루이 14세. 이거는 지미국 국가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미국 국가다가 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나는 무생물이다. 뭐, 나는 사람이 아니라 곧 뭐 상징이다. 뭐 이런 건지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보통 우리가 네. 루이 14세 보면 태양왕 그러잖아요. 태양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7세기 후반부터 네. 쉽게 말해서 18세기 중반까지 네. 유럽 최강은 프랑스였어요.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땅덩어리도 적진 않았지만 가장 큰 게 인구였어요. 그래요. 프랑스가 이 당시 유럽 최대 인구를 자랑했었어요. 그래요? 네, 17세기에는 약 2천만 명이었고요. 2천만 명이요? 예, 그다음에 2억이 아니라? 지금도 2억이 안 돼.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1789년에는 2,800만 명이었어요. 빠르게 서 이 숫자는 당시에 러시아보다 인구가 많은 숫자예요. 러시아가 2,800만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러시아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항상 막연하게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러시아, 중국, 인도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왜냐면 네. 전쟁 때 쏟아붓는 그 물량이 근데 실제로 너무 많았어도 통계가 안 잡혔을 통계가 안 수도 있어요. 잡혔을 수 아하. 있겠죠. 또 하나 분명한 건 이 당시에 영국을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영국과 가장 강력하게 해상 세력의 라이벌이었던 네덜란드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프랑스는 30년 전쟁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국토와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찜은 곧 국가다. 루이 14세 때 이때 의미를 조금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프랑스의 어떤 국력의 자신감 그리고 이제 소위 절대 왕정에서 가장 앞서간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제가 아까 프랑스와 프로이센 두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프로이센도 프랑스가 베끼는 그대로. 거예요. 프랑스가 앞서 나가니까. 선두주자. 베끼긴 베끼는데 벤치마킹하면서 자기 실정에 맞게 바꾸는 거지. 근데 배우기는 프랑스에서 배워와요. 그런데 절대 왕정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다. 네. 지문고 국가다란 말은 굉장한 그 자부심을 하는 말이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한 지적인데 왕은 개인이잖아요. 네. 국가는 국가고 네. 이게 헷갈리고 있죠. 지문고 국가라는 말은 사실은 국가의 개념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국가를 사실 알아야 프로이센 스타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를 키워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똑같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회가 성장하고
뭐 기술도 성장하니까 군대가 커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어. 그러면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조직해야 정복을 하든 나라를 지키든 군대는 강력해야 되니까 네. 결국 이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어. 또 하나는 이때 사실 상공업 부르주아라든가 상공업 무역 이런 게 이제 발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래 계층이 성장하니까 이 계층하고 이 계층의 싸움이 난다고. 네. 계층과 계층의 싸움이 나고 사회가 훨씬 복잡해져요. 네. 무역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 관리 조직을 싫어했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니네가 간섭해? 네. 근데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제 관리 조직이 있는 게 나은 거야. 네. 관리를 해주고 간섭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분쟁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어. 손해가 나니까. 어. 그래서 그 관리 조직이 국가인데 어. 프랑스는 여기서 헷갈린 게 이게 왕의 사적 권한을 확대하느냐 아. 국가의 공적 권한을 확대하느냐에서 헷갈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은 국가의 공적 기능으로 다 하지 말고 나의 나도 좀 할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었네요. 예,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봉건 영주들이 자기 군대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에서 장교를 찍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준 씨한테 중대장을 주는 거야. 네. 뭐 잘 싸웠어. 내가 너 중대장 시켜줄게. 네. 중대장 증명서를 줘요. 네. 네. 그럼 이게 30년 전이랑 비슷한데 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중대원을 받아요. 뭐 자기가 모아요. 내가 중대장이야.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예, 나랑 같이 모여. 할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귀족 군대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귀족 군대랑 다른 게 이제는 여기 경쟁도 치열하고 부르주아들이 또 들어와요. 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요. 네? 왕이 돈을 받고 아무나 주나.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국가의 공적 관리인지 왕의 사적 이건지 헷갈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를 조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대장들, 소위 말하는 뭐 예전으로 따지면 봉건제 영주들처럼 개인의 군대를 모집하러 다니는데 봉건제 영도는 자기 영지애들을 데려오는 네. 거지. 상비군은 전국에서 선발하는 네. 거지. 여기는 중대장 자격증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 부하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상비군처럼 뽑아 올리는 근데 거야. 그 권리를 왕이 주니까 왕에게? 이게 개인의 권리인지 국가 조직의 권리인지가 애매하죠. 애매해졌다. 섞여요. 예.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이 하는 재판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귀족들이 자기들이 그 지역 장관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그 지역 영주들이 하는 거야. 네. 이건 봉건제의 유죄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직접 행정관을 파견을 해요. 네. 우리나라 도지사 같은. 네네. 그럼 얘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죠. 둘 다 있어. 와 근데 그러면은 어느 장단에 맞추고? 네. 한 번에 없앤 게 아니라 둘 다 있으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이제 유지들한테 그거 하셔야죠 훌륭하신 분인데라고 하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담당할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씩 두 개가 생겨가지고 하나씩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절대항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또 그 도지사 같은 지사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매간매직을 안 했어요. 이건 생각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파견을 하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매간매직을 막 해요. 그 밑에는 다른 잡다한 것들. 아.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엄하게 했지. 예를 들면 네. 1호 판서, 호조 판서, 뭐 포도대장 네. 이런 건 우리가 봐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왕의 마구간지기, 주방장, 왕실 청소하는 사람 이런 걸 왕실 관리라고 그래요. 네. 조선에도 그게 있는데 이 왕실 관리들은 일반 관리들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됐어요. 얘들은 그거나 해야지 뭐 일반 관직에 못 들어와요. 네. 프랑스는 막 파는 거야. 그것도 약간 관료의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 왕실 관리로 막 팔아. 네. 왕실 수입의 38%가 이거로 팔아서 수입의 38% 그걸로 충당했다고요? 왕실 재산의 38%가 아니 그럼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거를 또 세금을 걷어서 이러니까 자꾸 그러면 혼란이 헷갈린다니까. 되네요. 돌려막기네요. 왕이 자기 회사가 있어서 개인 회사가 있어서 그거에서 수입을 가지고 왕실 관료를 뽑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내 여기다 또 개인적인 팔아서 상황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국가의 왕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이 섞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프랑스가 그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영국같이 의회가 있었으면 어떤 견제 세력이 있었을 네. 텐데 아, 프랑스의 왕실은 별다른 그렇게 견제 세력이 없었어요. 의회가 없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을 못 왕실에 쓰죠. 대한 견제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는 그런 건 있었는데 이게 뭐 뒤로 가면 뭐 둘이 짝짝꿍이 많았어서 그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세금도 입찰을 뿌려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가라고 그러면
세무 공무원은 중요하잖아.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리가 세금을 걷지 사적으로 안 걷어요. 네. 큰일 나지. 뭐 향리들이 걷다 횡령한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거거든. 얘들은 입찰을 줘버려요. 세금 징수할 사람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고 알아서 걷어 이거예요. 아, 정확하죠. 미리 내고 지가 걷어가는 거야. 이건 완전 악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가 이 금액 차이가 당연히 날 당연히 경우에는 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2배. 그렇지. 그렇게 될 아니 수밖에 그 없어. 이거를 예상을 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받는 입장에서야 그런 거 상관없지. 받는 입장에서. 근데- 내 돈만 들어오면 돼. 나머지 건 알아서 하면 되거든. 이게 인간의 역사상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난 요거면 되니까 요거하고 니네 알아서 벌어 라고 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반에서 3분의 2까지가 사라져요. 그래도 모든 유럽 왕실이 프랑스를 제일 부러워해. 2천만 인구에서 3분의 1만 걷어도 더 간단하게 말하면 프랑스는 잘 살고 힘이 넘치는 거야. 가장 잘 그런 거 나가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엄청 잘 나가. 근데 굳이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볼펜도 아껴라. 꼭 이런 짓 해야겠어? 적당히 해먹어. 그냥 알아서 해. 어차피 우리 1등이고 우리는 제일 부자야. 하여간 저 할당량만 가져와. 나머지 너 챙겨, 너 챙겨.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가요. 가진 자의 여유죠. 프로이센은 어땠어요? 뭐 얼마나 인구가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프로이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프로이센만 하면 안 되고 일단 브란덴부르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브란덴부르크. 근데 원래 이 브란덴부르크가 원래 그 슬라브족이 살았었대요, 예전부터. 그러다가 게르만족이 와서 서로 또 뺏기고 막 하다가 12세기가 돼서야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여기를 점령하면서 변경백이 돼요. 그러니까 변경백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 30년 전쟁 때 이렇게 왜 각각 이제 봉토를 주잖아요. 네. 이제 황제가. 근데 이 봉토를 주는 그 영지 중에서 특히 국경하고 맞닿아 있는 곳 네. 이런 데를 변경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치권이나 군사력에 훨씬 더 폭넓게 자치권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가 그렇게 크다가 12세기 중엽에는 이 브란덴부르크가 드디어 선출권이 있는, 즉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선제후로 이제 격상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이 프로이센은 어디냐? 저기 지도 보시면 저기 베를린이라고 있는 데가 브란덴부르크 지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보면 서프로이센, 동프로이센 이렇게 있죠. 네. 아 그때는 독일을 프로이센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 독일을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지역을 프로이센 지방이라고 했었어요. 아 독일 안에서 프로이센 지방은 다른 나라. 네네. 한 14세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럽에서 북유럽에서 중개 무역으로 괜찮았었어요. 중개 무역으로 괜찮게 살다가 문제가 이제 15세기부터 터집니다.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연합군의 침공을 받으면서 프로이센이 저기 포메라니아 지방을 잃어버려요. 폴란드한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센이 확 쪼그라들죠. 17세기 초 쉽게 말해서 1618년이면 우리가 30년 전쟁이 일어난 해잖아요. 네. 그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 문제요? 여기를 다스리던 알브레이트의 아들 알브레이트 프리드리히가 네.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프로이센 영지를 누구한테 물려주게 되냐면 사위한테 물려주게 돼요. 네. 이 사위가 근데 누구였냐면 요한 지기스문트라는 사람인데 네. 이 요한 지기스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란덴부르크의 영주예요. 아. 선제후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저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이 하나가 되죠. 되겠네요. 와 그러면 꽤나 넓은 저 브란덴부르크 지역과 저 발트 앞에 연항 지역까지 싸그리 다 가져가게 근데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포메라니아가 들어있잖아요. 자,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포메라니아가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육로로서 이 브란덴부르크하고 프로이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프로이센의 가장 큰 목표가 뭐가 됐냐면 저 포메라니아를 어떻게 먹느냐 아하.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30년 전쟁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기스문트가 원래 그 프로테스탄트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쟁 때 중립을 선언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이기는 쪽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빨리 넘어가야 네. 되니까. 근데 이걸 괘씸하게 여겼죠. 누가? 스웨덴이. 아. 바로 들어가서 후드럽 팹니다. 아 우리가 30년 전쟁 때 배웠던 스웨덴은 아직까지 왜 참전을 안 하느냐? 북쪽 때리고 와야 되거든이라고 했던 그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브란덴부르크가 완전히 스웨덴군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막 쪼그러들어 있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프로이센 입장한테는 다행스럽게도 1634년에 메르틸렌겐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박살이 나요. 이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이 프로이센하고 이제 강화 협상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프로이센 공국의 탄생 배경이에요. 아, 그러면 그 브란덴부르크 뭐 프로이센 이쪽이 합해져가지고 있었던 그곳은 네.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뭐 인구가 그때 뭐 100만도 안 됐다. 100만도, 그러니까 저 브란덴부르크 같은 경우는 80만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럼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뭐 아예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프로이센이 커져야 돼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당시 이쪽에는 러시아, 네. 이쪽에는 스웨덴. 이때 스웨덴은 아직 구스타프의 후예들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이 아니라 나가자 싸우자 할 때거든요. 네. 동쪽에는 폴란드. 이 폴란드가 내내 형편없이 약한 나라였는데 이때는 또 셌어요. 그다음 독일, 뭐 신성 로마 제국, 강대국 사이에 왕창 껴 있어. 네. 땅은 막 쪼개져 있어. 이럴 때 강대국 사이에서 얘들이 커가는 법이 비결이 뭐겠어요? 동맹을 맺어야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절묘한 줄타기.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어야 돼. 해야 돼. 야,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는 애들이 없어요. 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결인데 차라리 얘들이 좀 셌으면, 그리고 저기가 사실 지금 한창 뭐 심지어 일본은 개간지고 그래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도시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부유하고 막 부가 넘치는 동네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군대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 사정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네. 군대가 몇천 명이 안 돼요. 몇 천도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네. 얘가 좀 세면 네. 두드려 패서라도 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약하니까 굳이 그걸 약하니까.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초월한 붙기를 해요. 예를 들면 스웨덴하고 폴란드가 전쟁을 해. 네. 저기 지나서 폴란드로 가야 되거든요. 네. 왕이 직접 군대를 건드리고 센 쪽에 붙습니다. 한 일개 대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붙어. 쫙 갔어.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원하면서 폴란드군이 뭐 반격으로 나오네. 형님 저 이번에 이쪽에 붙었거든요.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1640년경이에요. 어. 그때가 프로이센의 역사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인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이번 요걸 하면서 정말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인데 이름들이 다 똑같아요. 동명이인들이 교수님 왜 이쪽은 다 이름들을 똑같이 짓죠? 전주희 씨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저 사람들 함정이 씨예요.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한국은 뭐 죄다 김이야. 김이박. 근데 그거는 외국 입장에서 봐도 똑같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1640년에 아까 그 게오르크 빌헤름의 아들 프리드리히 빌헤름이 약관의 20살 나이에 이 영지를 이어받습니다. 드디어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많이 들어봤어요. 그 프리드리히 그 페리드 아니에요. 아니야? 앞으로 서너 명 더 있어. 네. 앞으로 프리드리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아니야, 프리드리 한 더 번 나온 다음에 진짜가 나와요. 몇 번 더 나와요. 근데 진정하세요. 그 이름만큼은 들어봤어. 예, 예. 프리드리히 빌헬름. 빌헤름 프리드리가 몇 세 이런 것도 없어요?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또 바뀌어요. 헷갈려, 나중에. 더 아, 헷갈려. 바뀌어요. 예. 나 3세 하다가 갑자기 나 1세 할래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나중에 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등장. 가 등장했다. 이제 영지를 이어받았어요. 이 아들 프리드리 빌헤름이. 얘가 생각해봐도 30년 전쟁이 자기네하고 한테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슬금슬금 빠지려고 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군대를 완전 해산하는 다음에 스웨덴한테 야 우리 군대 완전 해산했으니까 나 배째 나 칠라면 쳐 딱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근데 1640년이면 스웨덴군도 그렇게 녹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군대를 알아서 해산했으니까 일단은 저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거니 하고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48년에 베스트팔렌주약으로 해서 30년 전쟁이 끝나니까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당신들한테만 적대적이지 않으면 우리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만 적대하지 마. 그러면 오케이 너네 독립하는 거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래서 이때 독립을 쟁취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드리 빌헤름 즉 프로이센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저 포메라니아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저 포메라니아가 폴란드하고 스웨덴이 절반씩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 빌헤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년 전쟁 때문에 브란덴부르크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를 저 프로이센 쪽으로 옮겨요. 인구를 이주 작업을 합니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7년간 거기서 아주 착실하게 재건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요때
프로이센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야? 1655년에 네. 스웨덴의 칼 10세가 대북방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하고. 예, 그다음에 폴란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어. 이때가 기회잖아요. 전황을 봤어요. 이 비레름이 네. 전황을 딱 보니까 스웨덴군이 막 폴란드군을 부시고 있거든. 바로 스웨덴하고 붙어. 나 옛날부터 30년 전까지 쭉 봐왔는데 나 형이 너무 좋아. 나 형 따라가고 싶어. 딱 그래요. 우리 이름 바꿀 거야, 쿠스타프로? 이런 진짜 가래부터 또 쓸개부터 또 이제 씨.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럼 난 너의 성의를 좀 봐야겠는데 응. 걱정 마.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게 하면서 무려 8,000명을 쓰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8,000명 야, 해산에서 군대 한 명도 없었는데 8,000명이나 모았어. 박 터지게 싸우면서 와 싸워요. 싸우는데 갑자기 폴란드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합니다. 후다닥 깨지기 시작해요. 다시 폴란드에 붙습니다. 아 너무 꼴도 배기 싫다 진짜.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폴란드에 붙으면서 근데 형 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래. 뭐야? 내가 형네 붙어서 스웨덴 쫓아내면 저 포메라니아? 저기 나 줄 수 있어? 이때 폴란드가 급했거든요. 오케이. 너 달라는 대로 줄게. 오케이. 형,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상식선에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물론 앞서서 아까 박사님이 원체 작았기에 많은 국가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진짜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약속대로 조개를 받아요. 프로이센이. 그럼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된 거잖아요. 네. 목표를 이뤘잖아요. 이때 프랑스가 나타나요. 프랑스는 항상 유럽에서 큰 세력이 일어나는 걸 항상 감시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지켜보다가 네, 그래서 뭐해? 이래요. 프랑스가 압력을 해서 다시 포메라니아가 폴란드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웨덴이잖아. 스웨덴. 스웨덴으로? 포메라니아가 스웨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포메라니아가 스웨덴하고 반쪽으로 그 나뉘잖아. 폴란드 아. 반반씩 있었잖아요. 다시 반반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원래대로. 스웨덴은 뺏겼던 땅 돌려받은 거고. 그렇죠. 이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브란덴부르크의 그 비렐름은 이세환 기자님이 돼 있었겠네. 왜? 엄청 삐져 있는 거지. 그렇게도 그런데 그럼 나 거기 왜 참전한 거야? 그래도 많이 얻었어요. 뭐 얻었어요? 그거는 못했지만 저 프레젠 쪽도 많이 얻고 조금씩 받은 게 있어. 야금 얻어. 근데 사실 1660년에 이렇게 저렇게 했었지만 이때는 공식적으로 프로이센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받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돌을 쌓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무슨 기회? 1672년에 이제 태왕 루이 14세가 힘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누구 팰만해가 있을까 보니까 네덜란드가 있는 겁니다. 왜 네덜란드냐? 해상무역으로 네덜란드가 잘 나갔었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네. 네덜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프랑스가. 진짜 힘이 너무 세도 문제예요. 근데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레오포트 1세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하고 프랑스는 항상 견원지간이었어요. 맞아요. 스페인이 항상 예, 어떻게든 그거 뚫고 가려고. 네덜란드를 지원합니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란덴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 영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프로이센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또 지원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프랑스에는 이해가 가. 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은 나 인정해줬고 막 네. 이랬는데 프랑스는 우리가 겨우 받은 포메라니아 돌려주라 그랬어. 네. 삐져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되게 괘씸한 거예요, 프로이센이. 그래서 프랑스가 이때 전격적으로 스웨덴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스웨덴한테 야 가서 네가 좀 해라. 근데 이 스웨덴군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프로이센군이 스웨덴군을 격파해요. 우와. 혼자의 힘으로요? 예. 그때 스웨덴이 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근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포메라니아. 그러니까요. 자, 그렇죠.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빠삭하시네요. 네. 스웨덴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덴마크하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스웨덴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포메라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메라니아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프레이센의 해피엔딩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또 프랑스가 나섭니다. 폴란드 쪽, 동쪽 그 포메라니아는 몰라도 원래 스웨덴이 갖고 있던 거는 레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웨덴이 갖고 있던 서포메라니아 다시 내놓습니다. 프랑스한테. 근데 여기서 비렐름이 현명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싫어라고 싸웠으면 주체할 수 없는 프랑스에게.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죠. 예전에 우리 중동전에서 유대인 같이 한꺼번에 딱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센 스웨덴 지방을 먹었다가 네.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요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프로이센 지금 야금야금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프리드리 비레름은 비록 포메라니아 전체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네. 그래도 절묘한 외교 전략, 특히 이 혼란의 와중에 정말 절묘한 외교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뭐 대선제후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는 제주죠.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생각을 어떻게 복잡하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힘의 역학관계를 정말 파악을 잘하고 저게 굉장히 외진 것 같으면서도 이 당시 세력들이 요충지. 교차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단계는 점점 땅을 넓히고 맨 마지막에 동프로센 같은 건 결혼 동맹으로 합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어쨌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네. 짓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슬슬 키워가면서 이제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프랑스는 돈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알아서들 쓰고 적당히 해 이렇게 되는데 여긴 사실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아껴야 돼. 아끼고 마른 수건 짜야 돼. 수건 짠다. 짜야 돼. 그럼 이걸 누가 짜냐? 네. 국가가 짠다 이거. 아,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관리해 줄게. 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너 가서 마음대로 놀고 할당량만 나한테 줄 것만 줘. 한 푼이라도 땡겨 먹어봐야지. 아.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프랑스는 지문곡 국가다고 예. 여기는 지문곡 졸라맨이다. 엄청 졸라. 그런데 이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관료를 뽑아야 되는데 네. 관료를 누구한테서 뽑느냐? 이 재미난 게 프로이센은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농업국가다 보니까 신분제가 강고했어요. 네. 프랑스는 사실 왕이 귀족을 팰 수 있었던 게 부르주아가 이미 성장해가지고 네. 웬만한 귀족보다 부르주아들이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매관 매직이 단순히 부정이 아니고 네. 왜 왕이 매관 매직을 하냐면 내가 돈 주고 관직 팔게. 그러면 귀족보다 부르주아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관직을 누가 사?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들이 사가 아니야. 사겠죠. 그럼 관직 받았으니 그다음 어떻게 해? 귀족 밟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 귀족을 아주 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 그렇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부르주아를 키워서 귀족을 잡았는데 네. 부르주아를 키우는 방법이 거래로 잡았단 말이야 왕하고. 네. 근데 여기는 그럴 부르주아도 없어. 네. 돈이 없어. 돈도 없어 없고. 없어.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다 시골에 있는 지주들이야. 그걸 융커라고 그러는데 네. 이 사람들도 이제 도시랑 교육도 하고 조금 성장은 하지만 그냥 기본 시골 지주들이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관료를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 평민에서 뽑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지주랑 농민 관계가 아주 세기 때문에 평민에서 뽑으면 지주들이 집단으로 난리 나지. 반발을 한다는 네. 거야. 그러면 융커에서 뽑았어. 그리고 네가 동네 가서 세금 걷어. 걔가 거기 가서 또 사고 치면 어떡해? 얘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 보통은 융커에서 뽑으면 네. 너 자네 고향 어딘가? 수원입니다. 이게 수원에 가면 수원 애들하고 놀아먹겠지. 딴 동네로 보내거든. 얘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수원 출신은 수원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동네 지주들은 다 아는 사이잖아. 그렇죠. 네. 위원회를 만들어. 네. 그리고 지주들은 면세를 시켜. 이게 참 이상해.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주들한테 면세를 시키고 그 수원 출신이 가니까 얘가 함부로 못 뜯어요. 딱 할당량만 뜯어야 돼. 뭐 다들 뭐 아버지 친구에 두고 뭐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지주한테 면세를 주면 이거 뭐 부정 아니냐 싶은데 네. 그렇게 면세를 줘서 자기들이 못 삼키게 어차피 면세니까 니네가 협력해서 농민을 쥐어짜서 할당량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프랑스 농민은 세금을 받지만 3분의 1가 개인 주머니로 가는데 네. 여기는 백이면 쥐어짜서 백. 국가로 다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주한테 돈을 거두면 어차피 이 밑에 있는 애들한테 뜯어서 지네 배 채우고 나머지를 넘겨줄 그렇죠. 거니까 차라리 면세 차라리 시켜줄게. 하지 마. 니네들이 합의해서 할당량 다 뽑아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가 고파서 생긴 현명함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게 잘 굴러갔다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료, 재정, 이제 상비군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그리고 귀족들이 세질 않아요. 여긴 대귀족이 없어요. 부르주아도 없어요. 네. 다 그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뭐 중소지주 이런 지방 융커들밖에 없어요. 네. 그 융커들도 다 비슷해요. 네. 굉장한 균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프랑스는 다양성인데 여기는 비슷하다고. 요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강력한 행정력이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아까 그 프리드리 비레름의 아들 이제 프리드리 3세가 네. 이제 영지를 물려받아요. 근데 이때 또 프랑스하고 뭐 신성 로마 제국하고 막 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포메르니아를 공식적으로 이제 할양을 받아요.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뭐 병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그렇게 하면서 이 프리드리 3세가 자기를 프리드리 1세라고 개칭을 하면서 드디어 프로이센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1700년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시든가. 그러게요. 더 헷갈리게 사체에서 일세로.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인가요? 아니요, 그냥 프리드리 1세인데 그 2세의 아빠 비렐름 1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네. 야가 야요? 막 이랬다니까. 프리드리 1세는 어떻게 보면 왕이 처음 된 거야. 네. 멋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계는 딱 하나예요.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흠모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태양왕 루이 14세예요. 군사적이나 정치적 수완은 그렇게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태양왕을 흉내내기엔 네. 돈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돈을 좀 썼어.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 역사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취미가 궁정 연애입니다. 한 달이 파티를 멀고 좋아하시는군요. 한 달이 멀고 궁정 연애를 여러 젖혀요. 근데 대신 문화예술을 또 장려하셔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이 예. 그렇게 가시더라고. 네. 프로이센 대학교를 또 세우세요. 어. 대학교를 세우고 이제 예술 아카데미, 그다음에 과학 아카데미 같은 데 설립을 또 하시고 그래서 요때 18세기 막 들어갔을 때 요때 의외로 베를린이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오. 국력은 떨어졌지만 국격은 올라간 느낌이네요. 그렇게 계속 갔으면 딱 망하는 건데 돌아가세요. 아. 그리고 아들이 이제 프리드리 빌헬름 1세인데 네. 이 사람이군요. 예.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런 사치를 대단히 혐오했던 사람. 아하. 우리가 지금 이 중소기업이 재벌 흉내내 갖고 살겠냐. 아 그렇죠. 분위기 바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궁정 연애 폐지. 야, 조각도 다 쳐버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민 전체한테 뭘 하냐면 니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머리를 굴려봐라. 막 이런 생각. 즉 그 말은 뭐냐면 니들은 할 일은 세금 낼 거밖에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해봐라. 대놓고 그러지 않아. 그거잖아. 국가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너희가 네가 국가에게 어떻게 뭘 하는지.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라. 그거는 이제 사회가 다양해졌을 때, 어. 다양한 직업이 있는 사람일 때, 너가 뭘 해봐라 하는 거야. 국민의 대다수가 농부야. 어. 하긴 뭐래? 세금 잘 내. 대신 난 아껴 쓸게.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야 정말. 맞아요. 정확해요. 야, 막 나와, 막 나와. 정말 검소한 생활을 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나는 항상 모든 국민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인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신하들이 말할 거예요. 아니 근데 농사만 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원활하게 세금을 걷습니까? 그래? 그러더니 뭘 하냐면 양모 산업 육성. 야 국가 기관 산업을 여기서. 그다음에 아,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부르주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융커가 농사만 짓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왜 조선 후기에 왜 상공업이 도는 것처럼 네. 농사를 져도 이게 상공업하고 연결이 돼야 네. 되거든. 기반이 얕으니까 사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나 상공업자는 다 때려잡고 어.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부르주아는 내가 관리할게. 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국가가 자본되고 네. 기술되고 그러면서 육성하고 세금 잘 내라. 그러니까요. 저희의 뭐 어떤 중공업이라든 네. 이런 그런 것들처럼 식으로. 양모 산업을. 그걸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하니까 국가가 부강 안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국가 재정의 80%를 국방력에 때려넣습니다. 야 이거 강해질 수밖에 없.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왔는데 이제 이 모은 많은 자본을 국방으로 예, 넘기면은 국방에, 이제 밖으로도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임용환 박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어떻게 다른지가 너무 근명하게 분명하네요.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윤전 아나운서가 정말 소름 돋는 말씀하시는데 소름 돋았어요. 이때 비레름 1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프로이센 국가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토 확장의 방법은 전쟁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와. 근데 그게 사실은 이 프로이센이라는 데가 아까 강대 역사에 껴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솔직한 말로 잘 살아보세요 하면 지금까지 잘 살지 않으니까 이러고 살았잖아. 그렇죠. 잘 살면 굳이
아니죠. 잘 살면 먹으러 오지. 아, 지금은 나 여기 지나갈게. 얘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나 폴란드 갈게. 그냥 좀 더 하나 줘. 그렇죠. 이거 하나 떼줄게. 네. 근데 그 땅이 지금보다 GDP가 한 10배 정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여기가 폴란드보다 잘 살면 맛있게 생겼는데. 글쎄 내가 폴란드로 왜 가? 이걸 먹지. 그렇죠.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야 얘들은 아직도 이러고 사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비렐름 1세가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하면서 땅도 커지고 사회도 발전했잖아요. 아버지는 나 이제 왕이야 그러고 막 지으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 군대도 없는데 그때 군대가 4,000명이었다니까. 더 줄었네 옛날보다. 그때 8,000명은 어떻게 하다 징집한 거고. 아 그때 당시- 그 8,000도 대부분 외국인 예. 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4,000명도 안 됐고 어. 제일 많을 때가 4,000인데 평소는 200밖에 없대. 왕실 근위대. 그냥 딱 왕실의 안내만 어. 지키겠네. 그럼 여기다가 궁전 짓고 금으로 조각 갖다 놓고 뭐 해봐요. 그다음 어떡할 거야? 야 깨달은 거야. 그 정도 숫자면 치안주도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현명했네요. 아 그건 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재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다음에 흥청망청하는 거다. 그래서 쥐어짠 거지. 네. 그건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국주의로 나가고 군사 강국으로 키워야겠다. 그렇다면 이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조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날트 데사우의 공작 레오폴트 1세가 있었습니다. 이 레오폴트 1세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 로마 제국의 레오폴트 1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가 가는 아니다. 예, 가가 가는 아니에요. 네, 네. 야, 꽤 오래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보병 훈련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을 초빙합니다. 이분을 초빙을 해서 프로이센군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특히 뭐 이제 어떤 전술적 개혁뿐만 아니라 장비의 개혁도 있어요. 뭐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화승총이나 플린트락 총이 이제 탄화를 넣은 다음에 탄화를 이렇게 넣을 때 이걸 꽂을 네. 때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나무였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나무가 이게 만들기 힘들고 내구성이 약해서 자꾸 부러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제로 바꿉니다. 네. 철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 때가 되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파이크병 있었잖아요. 파이크병이 없어져요. 이때 되면. 어. 대신 파이크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총 앞에다 소켓식으로 해서 총검을 꼽을 수 있는 장치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보병대를 육성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그 총검이 여기에서 개발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레오폴트 2세가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행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총이 아직은 플린트락이니까 네. 집중적으로 사격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중구난방으로 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행군을 하되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제식 훈련하는 네. 거지. 여기에 대한 훈련을 시켜요. 더군다나 프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유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병이나 포병 위주로 군대를 기를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보병에 올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 방식이 대단히 냉혹했다고 하더라고요. 냉혹해요? 네. 레오폴트 1세의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원서에는 피지컬 퍼니시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체벌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팬다지. 차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해서 기자님이 순화해서 네. 아 근데 말씀을 왜냐면 드렸죠. 병력이 외국인이 3분의 2예요. 뭐 말이 통해야지 하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센 구타는 유럽에서 유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내에서 체벌이 있으면 네. 어떤 사관이 와서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이센 군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잘못을 한 병사가 있으면 동료들이 체벌을 해요. 어? 동료들이 좀 마이너스 아 근데 아닌가? 이러면 예. 그러니까 동료들이 양쪽으로 일렬로 쭉 씁니다. 그리고 동료들 손에는 뭐가 들려냐면 얇은 나뭇가지 같은 쌀이 나뭇가지 같은 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한 병사는 상의를 탈의하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 지나갈 때 뒤에서 등을 한 대씩 칩니다. 그럴 때 꼭 살살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근데 그걸 사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친 자국이 나야 돼요. 이게 프로이센의 가장 전통적인 체벌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관이 지켜보는 한에서 동료들이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는 근데 조금- 잔인하다. 그러니까요. 그 아니 뭐 동료애가 유명했어요. 제일 그런데 중요한데. 뭐 나름 또 규칙은 있더라고. 주먹으로 빼지 말 것. 반드시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의 몽. 몽둥이가 있어요. 정해진 규격 몽둥이가 반드시 그걸로 때려야지 주먹으로 때리지 말 것. 아니, 왜냐면 또 사관이 보지 않은 한에서 이런 도구가 아닌 주먹으로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유 없이 그냥 폭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행군을 맞춰서
가라고 할 때 네. 우리도 제식 훈련 받을 때 구령을 붙여주면 좋잖아요. 발 맞추기도 편하고. 그래서 레오폴드 1세가 도입한 게 뭐냐면 이 군대하고 같이 가는 드럼병하고 또 하나 피리 부는 사람.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우리 18세기 영화 보면 막 이제 행진곡 같은 거 네. 피리 막 불면서 이게 드럼 치면서 가잖아요. 네. 그때 이때 이게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프로이센 군대가 이걸 맨 처음 하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그 어떤 나라의 보병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가서도 신속하게 대형을 바꾸고 이런 걸 가장 강력하게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리듬감이 생겨서 그런가? 그게 당시에도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뭐 요즘도 우리 군대 가면 제식 훈련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네. 당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 일종 전술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제식 훈련의 전술적 가치를 모르는 애들하고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 근데 18세기 전쟁에서 이게 왜 튀어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7년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유럽 열강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는 프로이센.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선택한 프로이센 군사 개혁의 모든 것. 군대 질을 높여야 된다. 우수한 장교층과 하사관층이 있어야 된다. 프로이센은 이걸 국가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융커 계급 애들을 뽑아서 사관학교에 넣어요. 여기서 확실히 갈리네요. 프랑스는 지문국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로이센은 너희가 국가다가 된 거예요. 근데 비렐림 1세가 생각보다 빨리 죽고 이 문학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야 지금이야. 아, 야. 근데 그게 착각이었죠. 프리드리가 전격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치는 겁니다. 에? 우리 프로이센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거든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